안녕하세요. 오늘 52번째 평화지대론 2부입니다. 인도 중국 평화지대 구상은요, 1959년도 양 국가가 중부 동부 국경지대에서 충돌을 했죠. 중국군이 인도 초소를 점령한 데가 있고, 동년 10월에는 다시 인도에 정치할 때 중국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1961년도에는요 인도가 이 지역에 국경 초소 한 50여 개를 설치해서 긴장이 최고조가 되죠. 그리고 중국이 협상을 제의하니까 인도가 거절했다. 왜? 중국이 대약정동 실패로 국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2년에는 중국이 오히려 인도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무력을 넣어서 7일 만에 한 160km를 진격해서 인도와 협상을 해서 한 20여 킬로까지 퇴각한 바가 있죠. 이렇게 불안전하게 있다가 1988년도 인도 라지브 간디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화해의 계기를 마련했죠. 그러다가 1993년도에는 나라시마 라오와 리팽 사이에 베이징에서 조약을 체결하죠. 그렇게 해서 1995년도 양국간의 병력을 철수했죠. 이때 평화 5개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주권과 영토에 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국경지역 실효성, 통제선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였죠. 결국은 평화와 우호적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양국간은 무력 수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1996년도에 중국의 짱쩌민 국가주석이 뉴델리를 방문해서 쿤축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세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상호 병력을 감축 제한함으로써 군축에 상당 부분이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나 또 고위층이나 군부 고위층에서 상호 교류와 방문을 많이 하자. 그래서 결국은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현지 사령관이 접촉 회담도 하고 또 군부대 이동 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이런 행위로 통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996년도에 양국은 군축 협정에 서명한 때부터 이제 평화지대가 완전히 좀 정착이 되게 된 그 단계가 왔죠. 그래서 병력에 대한 상호 자료는 교환하고 4단급 이상 대규모 부대는 이동을 금지하고 예단급 이상 훈련 시에는 사전 통보하자,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남북해면의 평화지대는요 1988년도 초까지는 서로가 단절돼서 적대 관계였죠. 그런데 이 국경지대의 원유가 이제 개발됨으로써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년 3월에 서로가 협상하자 그래서 북예면에서 남예면 쪽에 먼저 비무장지대와 공동개발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유는 북예면이나 남예면의 국민들이 오랜 전쟁과 빈곤에서 해방될 기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전은 50억 배럴인데요. 추정까지 합치면 한 100억 배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4월에 남예면, 북예면 간부들이 타이에서 만나서 중앙근무도 설치하고 공동개발하자 합의하고, 동년 5월에는 살레 대통령과 예멘 사회당석이 알비든 사나에서 비무장지대와 석유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동년 11월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은 석유 개발을 통해서 제로섬에서 서로가 상생의 길로 가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약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분단과 국민에게 정치 군사적 대립과 갈등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을 가능하게 해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는 촉진자를 하자. 결국은 남북 예멘 협력 조정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고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시설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과 양국 간의 상호 왕래를 함으로써 평화 공존도 이루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도로도 연결하고 서로가 만나서 화합하는 장소도 있고 라디오, TV, 공동 제작, 상영 등 민족적 통합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서독의 평화지대 구상은요 1970년대부터
가능한 것부터 하고 평화지대를 만들자. 그래서 1971년도에 브란트 정부가 적경지역 지원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정부가 시행하고 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한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만 보면 적경지역의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13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협력사업은요, 양국경을 통과하는 수자원에 대한 공동관리, 그리고 폐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대응을 실질적으로 협력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실 저하된 적경지역의 경제사회 문화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해줌으로써 결국은 통일정책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정책 핵심은요, 적경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또 지역 경제에 대한 구조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통일정책으로서 적경지역에 대한 사회 연대적 차원의 지원 성격도 있다. 결국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무력 포기정책을 통한 유럽의 평화질서를 위한 긴장 완화 정책에 동참하고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의 제국들을 일종의 조약 정치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소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브란트는 신동방 정책이 대외적인 통일 정책이었다면 적경지역 지원 정책은 대내적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평화협력지대를 보면은 기존에는 서해, 그 다음에 통일, 경제특구, 설악, 금강산 이렇게 많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4공동선언으로 합의를 봤죠. 제3항과 5항은 참고하기 바라고, 주요 내용은요,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공동으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항의 평화적 활용, 해주 경제특구 건설, 민간 선박의 해고 직항로 통과 등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통일 경제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추진해 오다가 결국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한반도 동서운하는 1996년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연결 물길 구상을 발표했고 2007년도 김석철 교수의 남북 대운하 구상, 2008년도 경기도의 경인운하 구상, 이런 측면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경제평화론 개념 논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